조용 안 하면 나 난동 부릴 거야. 어디 지금 시작을 했는데. 자, 눈의 진화 과정에서 불가능한 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과정이라고 하는 구성을 잘 알아야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먼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있잖아. 이 글은 아주 유명한 학자인 그 리차드 도킨스 혹시 들어는 봤니?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들어봤잖아, 그치? 네, 그 책의 저자가 강연에서 했던 그러한 말들,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책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1문단부터.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연히입니다. 자, 돌연변이가 발생한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개념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서 그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러지 못한 생물들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연히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돼요. 그 돌연변이가 됐는데 그게 나중에 자연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놈들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애들은 또 없어지고 이런 것이 막 누적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생태계의 생명체들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본다. 이게 일반적인 진화론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견해가 보다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연히 돌연변이가 발생해서 후대에 전해졌다. 자, 여기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 눈의 발전 과정이랑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우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같이 고차원적인 생체기관도 우연의 산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뒷부분에 나오는 이 리차드 도킨스가 이러한 사람이에요. 이에 대해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는 생명의 진화 과정을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 불가능한 산 너무 오르기 힘든 산이에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내가 저 산까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 이런 것에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눈은, 자, 여기에서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차원적인 생체기관이 눈을 비유한 겁니다. 한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미국의 어떠한 그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 눈과 같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생체기관은 그 미국에 막 잔해물이 막 있대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확 불어. 그 허리케인이 막 불어가지고 그 잔해물이 막 서로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트기가 하나 확 완성될 확률이다. 올라가 불가능한 산과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의 이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 아니야?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는 이 불가능한 산에 오르는 것에 비유했다는 얘기예요. 다음, 깎아지른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우연으로 그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돌연변이가 우연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깎아지는 듯한 이 절벽을 한 번에 확 뛰어넘는 그런 우연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죠.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우연의 누적으로. 자, 여기에서 일반적인 생물학자와 약간 조금 생각이 같은 건 뭐냐면요, 누적되어 있다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확 올라간 게 아니라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자연이래요. 자, 그래서 그곳이 뭐야? 불가능한 산의 최정점에 오른 것이라고 말한다. 자, 여기까지. 1문단의 정리. 눈의 진화 과정에 대한 리차드 도킨스의 비유입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눈의 진화 과정에서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불가능산의 밑자락에는, 자, 이제 시작이에요. 빛의 존재 여부만 희미하게 감지하는 세포를 지닌 일부 단세포 생물의 피부나 거머리의 피부가 자리한다. 자, 여기에서 이 피부에서 뭘 감지할 수 있다? 빛이 있다 없다 정도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눈의 진화 과정이에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글의 전체적인 구성은 과정입니다. 눈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중심으로 잘 정리하면은 이 글은 어렵지 않은 글이에요. 다음, 그 뒤에 오르는 오르막에서는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광자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자를 포획하고 그 충격을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여기까지. 자, 맨 처음에는 빛이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로 빛이 있다 없다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뭐야? 빛이라고 하는 것을 광자를 포획하고 그리고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빛의 광자를 포획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신경 자극으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바로 광세포이다. 그래서 이러한 광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완만하게 우연적으로 산을 오르고 있느냐? 광세포가 증가했다라는 거다. 그러나 광세포 그 자체는 동물에게 빛이 있다 없다만 알려주기 때문에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까지의 형태까지 감지하려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 산의 밑자락에서 살짝 완만하게 올랐을 경우에는 맨 처음에 뭐야? 빛의 유무만 희미하게 알다가 그 다음에 그런 광세포들이 많아가지고 빛의 유무만 알려줬지만 뭘 몰라?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그리고 형태도 모르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것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암막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집에서 빛이 너무 강하면 암막 커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빛을 가려주는 얇은 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 자, 그냥 광세포는 뭐라고요? 빛의 유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암막이 있는 광세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빛의 방향과 주변 대상의 형태까지 감지할 수 있대요. 다음, 광세포가 투명하면 모든 방향에서 빛이 들어와 어느 쪽에서 빛이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우리 유리구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구슬의 반만 딱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빛이 다 들어오죠, 거기 안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빛이 다 들어와요.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방향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상도 형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세포로 이루어진 평면을 활처럼 구부려서 그 곡면의 뒤쪽에 암막이 있는, 자, 암막의 위치는 뭐다? 곡면의 뒤쪽에 있대요. 그래서 암막의 위치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목한 눈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합이나 객지렁이 등이 이 눈에 속한다. 네. 그래서 여기 눈이 오목해요.
그래서 이 오목한 눈의 특징이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광세포에 그 안막이 있는 형태다. 다음. 그러나 오목한 눈의 망막에도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은 형성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뭐야? 오목한 눈의 한계예요. 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 진화하는 과정이고 산을 오르는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정리하자면은 피부를 통한 빛의 존재 여부. 아까 전에 산에 오르는 가장 밑바닥이었죠. 그 다음에 오목한 눈이 등장하기까지,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광세포가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야? 이 광세포가 많아지지만은 얘네들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 형태 같은 것들 확인할 수 없으니까는 안막이 있는 형태까지, 오목한 눈의 형태까지. 안막은 뒤쪽에 자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곡면 뒤쪽에. 자, 다음! 오목한 눈에 돌고래 상이 맺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셀 수 없이 다양한 방향에서 수많은 빛이 동시에 들어오면,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면 있잖아. 얘가 돌고래인데요. 돌고래에 막 너무 많은 형태가 이렇게 막 잡혀요. 그러면은 그림 1과 같이 무수히 많은 돌고래 상으로 뒤덮여 결국 하나의 상황을 파악해내지 못한다. 그러니까는 오목한 눈이 많은 빛이 유입이 됐을 경우에 무수히 많은 상이 형성되어 하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목한 눈에는 돌고래가 막 여러 개의 상으로 맺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빛의 유입구를 좁힌 바늘구멍이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 뒷부분의 내용을 좀 봅시다. 다음. 그래서 그림 2와 같이, 그림 2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돌고래 입이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입이 일로 내려왔어요. 꼬리가 여기 있어요. 꼬리가 여기 있어요. 앞뒤가 뒤바뀌는 것을 돌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가 뒤바뀐 돌입상이긴 하지만 단 하나의 온전한 돌고래의 상만이 망막에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빛의 유입구를 계속 좁혀 나가면서 불가능한 산을 오르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네, 자, 여기에서 오목한 눈이 있는데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점점 줄이는 거예요. 왜? 빛이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상이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점점 줄여요. 그러면은 대신 단점은 뭐야? 돌입상이에요. 상하가 뒤바뀌어 있는 상이긴 하지만 결국엔 뭐야? 우리는 여러 개의 상이 아니라 하나의 상이 맺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전복이나 고동의 눈처럼, 네, 지금 많이 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조개밖에 진화를 못했네요. 그리고 빛의 유입구가 매우 좁아진 눈과 앵무족의 눈처럼 완전한 바늘구멍의 눈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뭐야? 바늘구멍의 눈, 유입구가 굉장히 좁아진 것을 바늘구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의 진화 과정 네 번째, 바늘구멍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정리하자면은 바늘구멍 눈의 등장과 원인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의 상만 맺힐 만큼 빛 유입구가 좁아지면 빛의 유입량이 또 너무 부족해요. 바늘구멍이면은 빛이 많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아주 밝을 때만 대상을 볼 수 있다. 이게 뭐야? 일단 바늘구멍의 한계죠. 또한 빛은 파동처럼 움직이며
서로 간섭을 일으켜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 자, 회절 현상이 뭐라고요? 간섭을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지는 것을 회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대한 간섭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간섭은 2개 이상의 파가, 우리 빛은 파동으로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파가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진폭이 변하는 것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간섭이 일으켜서 상이 흐릿해지는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바늘구멍일 경우에는 얘가 회절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회절 현상은 흐릿한데 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회절 현상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한계 2번째, 상이 흐릿해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유입구를 더 좁게 하자는 얘기야, 더 크게 하자는 얘기야. 이씨.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더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현상. 응? 자, 그래서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더 좁게 하는 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한다. 딜레마라고도 하죠. 유입구를 더 넓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은 뭐야?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상이 여러 개가 맺히고, 또 좁게 하면은 회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서 두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흔히 다뤄지는 경제학의 특성을 본떠서 이런 것을 광자경제학이라고 본다. 일컫는다. 그러니까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요. 돈 버는 거 좋네? 그치? 그리고 또는 어떤 사람은 있잖아. 나는 친구랑 같이 되게 굉장히 재밌는 귀칼 같은 영화를 볼 거야. 그것도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는 각각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은 이 돈이 막 많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야? 내가 노동을 해요. 그리고 또 뭐야? 귀멸의 칼날을 봐요. 너무 재밌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2개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뭐야? 일종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광자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거죠. 자, 다음 여기 4문단 정리. 빛의 유인량과 상의 선명도 사이에 상중관계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바늘구멍의 한계와 광자경제학. 다음, 빛은 하나의 투명 물질에서 다른 투명 물질로 들어갈 때 굴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빛이 들어가는데 어떤 물 속에 들어가면은 빛은 굴절이 돼요. 볼록 렌즈 모양의 투명 물질은 빛의 굴절을 통해서 물체의 상을 더욱 선명하게 해준다. 그래서 광자경제학의 난제, 뭐라고요? 빛의 유입구를 더 넓게 하는 것도 더 좁게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을 광자경제학의 난제라고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던 진퇴양난의 현상.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힌 다음에 빛의 유입구를 더 넓히면은 아까 전에 상이 여러 개 맺히는 거 아니에요? 투명한 볼록 렌즈인 수정체를 뒤에 끼워 넣는, 만약에 여기에서 볼록 렌즈 같은 수정체를 끼워 넣으면은 굴절이 돼서 하나로 모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체를 거친 빛도 도립상을 이루는 것은 마찬가지이니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아주 밝지 않아도 망막에 선명한 산이 맺힐 수 있게 되었다. 바늘구멍의 한계가 뭐라고요? 아주 밝을 때만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은 불가능한 산을 아주 높은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수정체의 눈을 가지는데, 자 이제 우리는 조개에서 많이 진화했어요. 자 그래서 어류나 파충류 등은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네, 어류하고 파충류는 수정체를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조류나 포유류는, 우리 인간과 같은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빛의 굴절률을 조절했다. 그래서 자 초점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상을 맺히게 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어류나 파충류는 수정체를 위치를 바꿔서, 그리고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광자 경작의 난제를 이 수정체의 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죠. 네, 여기까지.